안녕하세요. 신도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으며 미용실 스텝으로 일했을 때는 항상 미용사들과 제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루빨리 미용사가 되어 가위를 잡고 싶어 했었는데요. 막상 미용사가 되어 두 손으로 가위질을 하면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나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는지 알게 되었네요. 비록 6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방에 살면서 돈도 잘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언젠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미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공부 쪽에 흥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가장 큰 낙은 반 친구들을 예쁘게 꾸며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화장 한번 해보지 못한 친구를 꾸며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친구들이 예뻐지는 모습을 보니 몹시 뿌듯해졌죠. 그래서 친구들을 화장해주길 자처한 것이고요. 친구들은 어느새 소개팅을 할 때면 저를 찾아와 꾸며달라며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어 언제나 제 주변은 북적거렸죠. 하지만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질수록 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부모님께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 얼굴에 낙서나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담임 선생님과 아는 사이였던 부모님께서는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며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전부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곤욕을 겪는 것은 동생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모든 기대를 동생에게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까지 잘하는 동생은 부모님의 자부심이자 성공시켜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 같은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매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동생에게 공부를 시키셨는데요. 동생은 공부하기가 싫어 펑펑 울다가도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꾸역꾸역 참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동생의 방은 환한 불빛이 켜진 채 책상에 앉아있는 동생의 그림자를 비추었거든요.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부모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며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찌되었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무 무리 없이 미용실 스텝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요. 미용실 스텝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머리카락들을 쓸고 립스틱 자국이 묻은 컵을 닦을 동안 연년생이던 동생은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자 아버지께서는 최근 근황을 물으셨는데요. 공부할 생각 없이 미용실 스텝으로 일한다는 것을 아신 후로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야 헛바람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제 사리 분별할 만큼 큰 애가 아직도 머리나 만지는 천박한 일이나 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은 해주마. 어디서 이런 덜 떨어진 반푼이가 우리 집으로 굴러들어와서는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친딸만 아니었어도 벌써 고아원해버리고도 남았을 거다. 그놈의 핏줄이 뭐가 이렇게 질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머리나 만지는 게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몸은 힘들지언정 이 길을 선택한 거에 후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딱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후에도 아무 비전도 없고 설 자리도 없다면 그땐 아버지 뜻대로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게요. 3년이면 강산이 바뀌고도 남는 시간인데 다 늙어 빠져서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러니? 얘는 자기가 언제까지나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야. 셀 줄 아는 숫자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할 거야?
만약에 네가 가위 들고 설치는 게 적성에 맞아서 계속 한다고 치자. 그럼 네가 좋다고 설치던 그 가위질 몇 년 할 수 있을 것 같니? 5년? 7년? 기껏해야 10년 간신히 일하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서 시집도 못 가고 평생 혼자서 늙어가겠지. 너는 천박한 가위질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혼자 병들어서 골골거릴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에서 적당한 사람 골라잡아서 편하게 살래? 내비도 부모할 길을 옆집 똥개보다 더하게 아는 애한테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쫓고 말지. 괜히 말만 하면 우리 입만 아파지니까 그냥 잠자코 있자고. 지도 겪어봐야 알지.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편하게 부모가 주는 밥만 얻어먹고 사내가 뭘 알겠어. 지 꼴리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 혼자 설치다가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서 고생 꽤나 하고 부모한테 손 벌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두고 봐. 3년도 안 돼 망하고 집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부모님께서는 입을 꾹 다문 채 미용사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미용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딸까지 모욕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과 절연한 채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금방 망할 거라고 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밤만 되면 마네킹으로 머리를 자르던 저는 스텝 중 가장 먼저 미용사로 승진을 했거든요. 미용사가 된 후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만큼 일에 미쳐서 살았으니까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신 잡지를 뒤적였고 퇴근을 한 후에는 무거운 졸음이 앉은 눈을 비비며 해가 뜨도록 연습을 했죠. 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이 늘어갔고요. 단골 손님이 많아질수록 무거워지는 것은 지갑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미용실에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은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죠. 미용사가 된 지 1년이 지나고 어깨며 허리는 부서질 정도로 아파왔지만 몸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6평 원룸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다 보니 전에는 없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미용사가 되지 못한 직원들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질투를 받는 일은 허다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투하는 것은 바로 1살 위 동료였죠. 같이 입사한 동기는 5살 위의 언니였는데요. 나이가 많아서인지 처음부터 저를 아랫사람처럼 깔보더군요. 자기가 할 청소나 설거지 같은 잡일을 떠넘기는 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직장 동료의 이런 깔보기가 제가 미용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들고 있던 빗자루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담당하고 있던 손님 또한 빼앗아갔죠.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마를 예약한 손님에게 직장 동료가 멋대로 가위를 들어 단발로 잘라버린 것이었죠. 제일 중요한 일정인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손님은 길길이 날뛰며 직장 동료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요. 미용실 원장님까지 나와 사죄를 하고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붙임머리를 공짜로 해준다고 한 뒤에야 간신히 합의를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원장님께서 손님에게 석고대죄를 할 때에도 직장 동료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사과를 하는 것도 원장님이 시켜 억지로 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참다 직장 동료를 따로 부르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언니고 같이 입사한 동기라 참고 넘겼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미용사 자격증도 안 딴 사람이 어떻게 손님 머리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정 손님 머리가 하고 싶었으면 티나 내지 마시던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파마하겠다는 고객님 머리를 허락도 없이 뚝 자른 거예요? 이번에 잘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손님이 억하심정이라도 가졌으면 미용실 팡팡 나빠지는 건 기본이고 미용실 문 닫았을 수도 있다고요. 아, 참. 사람 생긴 대로 논다더니 호박같이 생긴 게 불쌍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머리 해주겠다고 한 건데 억하심정 가지고 있을 건 뭐람? 왜 정연 씨도 호박같이 생겨서 그 손님 마음이 이해가 됐었나 봐. 그 손님 편을 드는 걸 보면. 정연 씨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다. 원장님도 가만히 있는 일을 왜 정연 씨가 나서서 난리야? 정연 씨가 미용실 원장이라도 되는 거야? 가위 좀 잡았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정연 씨보다 5살 위 언니라고. 어려서 미용사 좀 됐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저 기세만 등등해져서는 뭐라도 된 것처럼 구는데 착각하지 말고 새겨들어. 정연 씨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일 정도지.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원영 씨는 그 밑에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라도 되나 보죠? 5살이나 어린 동생 밑에서 바닥 청소하기 싫으면 실력이라도 키우세요. 창피하게 나이 내세우면서 어린애들 갈구지 말고. 원영 씨, 그런 식으로 잘 달리고 있는 사람 발목 잡아서 넘어뜨리는 게 엄청 추해 보여요. 언니면 언니답게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사세요. 심하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막말을 퍼붓는 직장 동료를 보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 또한 같이 화를 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나무인으로 구는 직장 동료에게는 따끔한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씩씩거리던 직장 동료는 그 자리에서 얼어 제 얼굴만 계속 노려볼 뿐이었어요. 반박하지도 못하고 잔뜩 눈살을 찌푸린 직장 동료의 모습을 보자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었죠. 그날 일이 있고 난 후 직장 동료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돈으로 손님을 매수한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요. 예약 손님이 잡히기라도 한 날에는 손님들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하고 머리도 못하는 미용사에게 왜 머리를 맡기지 말라며 험담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직장 동료의 질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 또한 티나게 이간질을 하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닌 새로운 손님들은 직장 동료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줄줄이 굴비처럼 예약을 취소했으니까요.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직장 동료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했는데요. 직장 동료는 비흡연자인 제 앞에서 담배까지 태우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어머, 왜 괜한 사람을 잡고 그래요? 불도 안 붙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봤어요? 이게 다 정연 씨가 평소 행실을 안 좋게 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그저 손님들한테 자기 머리 해주는 미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 것밖에 없다고요. 가위질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싱글거리면서 꼬리치는 건 손님들한테만 했어야죠. 남자들한테 실실 웃음이나 흘리고 다닐 시간 있으면 바닥에 흘려있는 머리카락이나 제대로 치울 것이지. 이래서 자기 팔자 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걸 꼭 살쳐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니까? 함부로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험담하고 다녔으면서 사람이 어쩜 죄책감 하나를 안 가져요? 전에도 말했죠. 언니 노릇하고 싶으면 미용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실력으로 붙으라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추잡한 소문 내면서 영업 방해하면 그땐 안 참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일도 안 하고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게 누군데요. 원영 씨는 미용실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세요? 원영 씨 나이도 있으니까 다른 미용실 취직하기도 어려운 거 알고 다 알아도 모른 척 눈 감아준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편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지어내서 영업 방해하면 그땐 안 참아요. 새파랗게 어린 게 눈깔이나 치켜뜨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니까짓 게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고소라도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너 같은 거 눈에 가시 같아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고소해. 나는 고소당하는 즉시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방네 뿌리고 다니면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테니까. 온 동네에 소문나면 이제 정연 씨한테 머리는 누가 받으려나? 지금이야 원장님 단물 빼먹으면서 그나마 단골 손님 받으며 사는 건데 온 동네에 소문나고 오면 그때도 지금처럼 손님이 많을까? 아마 단물 빠진 껌처럼 바닥에 뱉어질걸? 그때가 되면 아무리 제기하려고 사람들 발바닥에 달라붙어도 찢겨서 나가기만 하겠지. 그것도 더러운 소문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껌을 주워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직장 동료는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실장에게 꼬리치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 발광하면서 날뛰는 직장 동료를 보니 미친 사람에게는 약도 없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입씨름할 바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 후 직장 동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실장에게 눈에 띄게 들이댔어요. 실장은 직장 동료에게 딱 선을 그었지만 직장 동료는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머리에 나사 하나가 빠진 건지 계속해서 실장에게 들이댔죠. 실장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결혼식을 준비 중이던 실장이 여자친구를 자랑할 때마다 직장 동료는 자기가 훨씬 낫다며 실장의 여자친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도 실장이 옆에 딱 달라붙어 손수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는 등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도 못할 행동을 했죠. 직장 동료의 이런 행동에 불편해지는 건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별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는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졸였습니다. 직장 동료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실장을 따라다녔거든요. 원장님은 직장 동료를 잘 타일러 실장에 대한 마음을 접게 하려 했지만 직장 동료의 행동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갈수록 같이 일하던 미용사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일이 이렇다 보니 미용실 원장 또한 하는 수 없이 직장 동료에게 해고 통보를 했네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왜 자기를 해고하냐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일을 그만둬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회사를 나가야 되냐고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틴 줄 아세요? 괜한 사람 남자 많다고 소문내고 손님 머리 망쳐서 미용실 평판 깎아먹고 잘못한 걸로만 따지면 우리 미용실에서 원영 씨 따라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일손도 부족하고 같이 일하던 정이 있어서 몇 번이고 잘못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못 그래. 남자에 미쳐서 여기저기 분탕질하면서 흙탕물 만드는 사람이랑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미용실에서 나가면 제발 남 탓 좀 그만하고 자기 자신 좀 돌아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인지 말이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저처럼 남자 꼬드겨서 지금 남편 만났을 거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분탕질이요?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은 깨끗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생활 다 해보세요.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 절대로 그냥은 못 나가요. 아니, 안 나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최소한 자기 사생활 문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끝내지. 원영 씨처럼 회사까지 추잡하게 끌고 오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원영 씨 말대로 사생활 캐보면 떳떳한 사람 없을 수도 있어. 사랑이 죄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이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미혼일 때 이야기지. 원영 씨 사랑만 중요하고 그 사람 배우자 행복은 쓰레기같이 하찮은 게 아니잖아.
나는 남의 가정 파탄내면서까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미용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원장의 설명에도 직장 동료는 왜 자기가 미용실을 그만두어야 하냐며 억울해서라도 계속 미용실에 다닐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원장은 자꾸 이런 식이면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부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날뛰던 직장 동료도 경찰은 무서웠는지 잠잠해졌고요. 결국 직장 동료는 그날 이후 미용실에서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죠. 직장 동료가 사라진 미용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목했어요. 또한 열심히 일하며 직장 동료가 망쳐놓은 평판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원래부터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실력이 있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평판을 회복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계절이 변하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시큰하기만 했던 손목의 통증은 팔 자체를 들 수 없을 만큼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자는 의사는 인대에 너무 무리가 가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아예 손목 자체를 못 쓸 수도 있다고 말을 했고요. 사정을 알게 된 원장은 한 달 정도 무급 휴가를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달 휴가가 아닌 긴 휴식이 필요했죠. 지금까지는 안대가 씌워진 경주마처럼 열심히 달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용실 식구들이 몇 번이나 붙잡는 탓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네요. 몇 년간 가족들보다 더 오래 붙어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미용실 식구들을 두고 혼자 떠나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오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직 꺼놓지 않은 알람벨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한 적도 있었고요. 쉬기 위해 한 퇴사가 오히려 독이 되어 마음속에 불안을 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휴식을 즐기기 위해 퇴사한 것인데 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허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벼운 옷을 입고 동네 산책로를 돌기도 하고 점심을 먹을 오후에 일어나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를 시키고 책을 읽으며 여유를 부리니 그동안 얼마나 일에 치여 살았는지 알게 되었죠. 전에는 커피의 향을 느낄 새도 없이 근처 카페에서 파는 제일 진한 커피를 들이부으며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네요. 혼자 누리는 여유도 좋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가족들과도 의절을 하고 요 몇 년간 일에만 집중한 저에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훔쳐보며 참 후회가 되더군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에만 매달리던 과거가 말이에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니 다시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도 그렇다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는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일하는 것뿐이니까요. 처음에는 다시 일하던 미용실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차라리 내 가게를 차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다행히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가게를 차릴 여유 자금도 충분했고요. 그 후 괜찮은 매물을 찾기 위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좋은 중개인을 만난 덕에 다행히 괜찮은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매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것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월세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어요. 바로 계약을 할 정도로 건물의 내부 또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든 신경은 미용실에 가 있었어요.
틈만 나면 인테리어 잡지와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며 어떻게 상가를 꾸밀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업체에서 원하는 방향의 인테리어를 요구하기에는 정해진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업체의 도움을 최소한 받는 방향을 잡고 발벗고 나서 상가를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망할 것 같다는 걱정과 달리 결과물은 흡족했습니다. 10평 남짓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화이트 컬러로 몰딩 작업을 한 탓에 미용실 자체는 평수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죠. 또한 나무 소재의 가구를 쓴 탓에 가게는 다른 미용실에는 없는 따뜻한 느낌이 물씬하게 드러났고요. 개업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떨리더군요. 미용실의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맞잡은 두 손이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어요. 아마 첫 예약이 잡혀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던 예약이었지만 막상 내 가게에서 잡는 예약이라서 그런지 처음 미용을 했을 때만큼 심장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두근거리는 마음 또한 가득 찼네요. 하지만 예약 손님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있던 그것도 개업 후 처음 맞는 예약 손님은 바로 직장 동료였거든요. 직장 동료 또한 미용실에 들어오다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배를 잡으며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번에 계약한 세입자가 저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직장 동료는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자기가 이 상가 건물주라고 하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간신히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직장 동료가 건물주라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가위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뭐야,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정연 씨인 줄 알았으면 월세나 왕창 받을 걸 그랬다. 이번에 처음 받는 세입자여서 내가 월세도 깎아주고 선심도 썼었는데 아까워 죽겠지 뭐야? 그래도 어쩌겠어. 마음씨 착한 내가 봐줘야지.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여기저기 매물 찾아다니느라 고생 꽤나 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나가면 또 그 개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정현 씨는 어떻게든 나를 미용실에서 내쫓고 싶어서 미용실 식구들한테도 이간질하면서 수작을 부렸지만 괜찮아. 내가 과거에 연연할 만큼 누구처럼 뒤끝 있는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원래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고 싶어 했을 직장 동료는 무슨 일 때문인지 여유가 넘쳐 보였어요. 원한다면 월세를 더 깎아줄 수 있다는 선심까지 부렸고요. 예기치 못한 직장 동료의 반응에 의아해하던 중 직장 동료는 큰 다이아가 반짝이는 반지를 낀 손으로 긴 머리를 넘기며 입을 열었네요. 예전에는 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만만한 미용사나 돼보자는 심산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는 남편만 잘 만나도 팔자 피는 거라는. 부자 남편의 좋은 시댁까지 만난 내가 천박하게 다른 사람 머리나 만지는 게 더 보기 안 좋은 법이잖아. 남 이 상가까지 줬는데 일한다고 설치는 꼴도 우습고 말이야. 안 그래? 꼴을 보아하니 아직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못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선심 쓸게. 정연 씨가 어디 가서 부자 남자를 만나서 호강하겠어. 그냥 평생 남의 뒤통수 보면서 가위질이나 하면서 살겠지. 그냥 우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내 쇼핑비나 입금해주면서 살아. 만약에 나이 40 먹고도 우리 상가에서 미용실 하면서 살면 내가 그때는 우리 집 주방 가위를 선물로 줄게. 미용하는데 가위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빨리 자리 잡고 넓은 평수 딸린 상가 얻어서 미용실 차릴 거거든요. 어찌됐든 결혼하신다니 축하드려요.
원래부터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셨는데 참 잘 됐네요. 우리 이렇게 된 이상 각자 위치에서 잘 지내봐요. 어머, 사람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면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있고 노숙자 된 사람은 왜 있겠어? 나야 뭐 이제 부자 남편 만나서 고생할 일 없고 100만 분의 1 확률로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했다고 해도 이 상가에서 나오는 새바다 먹으면서 살면 그만이지만 정현 씨는 아니잖아. 큰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미용실 운영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코딱지만한 미용실에서 돈이 벌려봐야 얼마나 벌리겠어.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정현 씨 이러다가 손도 꼬부라지고 허리도 꼬부라져서 할머니 될 때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웃으려던 건 아닌데. 정현 씨가 할머니 돼서도 근처 쪽방 살면서 가위질할 생각하니까 웃겨서 말이야. 정현 씨 인생도 참 불쌍하다. 집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예뻐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다 팔자대로 사는 거잖아. 정현 씨 할머니 될 때까지 내 쇼핑 비용 내줘야 하니까 손 관리 잘하고. 그럼 수고해. 자기가 입은 명품 옷이며 가방 액세서리를 자랑하던 직장 동료는 미용실 안을 둘러보더니 머리는 비싼 청담동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며 5만 원짜리를 바닥에 던지고 갔어요. 참 억울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불행을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던 직장 동료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다시금 공들여 완성한 인테리어를 보고 촌스럽다며 비웃던 직장 동료의 경박스러운 웃음소리가 거슬려 고막을 씻어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직장 동료가 바닥에 던지고 간 5만 원짜리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매긴 저의 가치는 딱 5만 원짜리였던 것이니까요. 고개를 숙여 한참을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보자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눈물이 떨어진 5만 원짜리는 금방 촉촉하게 젖어갔죠. 5만 원짜리를 들어올리자 심사임당의 얼굴 부분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번져 있었어요. 프린팅이 흐려진 신사임당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미래 같았죠. 그래서 흐물흐물해진 5만 원을 구겨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5만 원이 큰 돈인 것은 맞았지만 직장 동료의 비웃음이 담긴 돈을 지갑에 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 직장 동료는 매일같이 미용실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가게에 놀러 왔어요. 정확히는 저를 괴롭히러 온 것이었죠.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러 커피가 식었다며 다시 타오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가게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며 주변에서 제법 인지도 있는 미용실이 되었지만 직장 동료의 행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커피를 빨리 타오라는 직장 동료의 환청이 들렸고 급기야는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되었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직장 동료에게 상가를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적반하장식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어요. 이미 보증금을 투자하는데 다 써버렸다면서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는 새로 장만한 듯한 비싼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메고 다녔네요. 하다 돈 문제로 거짓말까지 하는 직장 동료의 만행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한 거고요. 그러자 직장 동료는 앞으로는 가게에 오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 제발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학을 뗄 거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 괴롭힐 때는 언제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자 바로 불쌍한 척을 하다뇨. 직장 동료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 앞으로 찾아와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월세도 줄여주고 미용실 근처에도 오지 않겠다면서요.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상가를 빼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직장 동료만 오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후 직장 동료는 정말 미용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며칠간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이고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을 지켜봐도 직장 동료의 모습은 머리카락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서야 안심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미용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예약제로 손님을 받으며 개인의 시간이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네요. 예약제로 바꾼 후부터는 수입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손님이 미용실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개인 시간도 보내며 전보다 더 나은 컨디션으로 감사하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휴식과 일하는 것이 적절히 섞은 1년을 보내자 몸과 마음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어요. 개인 시간을 보내며 요리와 보드타기 등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가지며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자 하루하루가 더 즐겁고 보람차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의외의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과는 5년 만에 전화통화였는데요. 여동생은 근황을 물으며 미용실을 열었다고 하자 축하한다며 자신이 미용실로 온다고 하더군요. 6년 만에 만난 여동생은 저만큼이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부모님으로 인해 긴 검정머리만 고집하던 동생의 머리는 밝은 다갈색으로 염색되어 산뜻한 웨이브 손질이 되어 있었죠. 잘 꾸며진 미용실을 보며 여동생은 제가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가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임용고시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동생은 커피보다 더 쓴 미소를 지으며 임용고시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며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길을 가려던 동생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지 않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티스푼으로 김이 나는 커피를 저으며 선생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아니면 소심한 자신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실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선생님이란 직업을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을 했네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듯 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동생은 10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란 직업을 향해 달려갔으니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꿈이 없어진 현실에서 사는 동생이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라며 좋은 사람을 만나 꼭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핸드백에서 청첩장을 꺼내 넘겨주며 동생은 이제 그만 본가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지난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면서요.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린다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찡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네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를 기다리시는 줄 몰랐으니까요. 동생과 함께 찾아뵌 부모님은 예전의 모습이 희미해진 정도로 많이 노쇠한 모습이셨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리석어 귀한 딸을 냉대했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동안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을 붙잡기 위해 참 많이도 함께하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같이 있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다 같이 동생의 상견례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직접 뵌 동생의 시부모님과 매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오만해지기 망정인데
사업으로 많은 것을 가지신 동생의 시부모님과 매제에게는 오만함 같은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어 감사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정도셨습니다. 어른들은 예의 바르고 참하게 생긴 여동생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매제 또한 동생을 응시하는 눈빛을 통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행복해하는 여동생을 보며 저는 그저 여동생이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저에게도 선볼 것을 권유하셨는데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해보지 않은 턱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양쪽 집에서 사랑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죠. 선자리에 나온 남자는 회계사로 미적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신과는 다르게 남의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주는 미용사가 대단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꾸미지 않는 제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 남자에게 참 마음이 가더군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난 후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이었기에 모든 게 설레고 신기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한강에 산책을 가고 챙겨온 도시락을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죠. 남자는 제가 입 주변에 음식을 묻히고 먹을 때면 챙겨온 물티슈로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입가를 닦아주는 다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있었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죠. 남자와 밤에 있을 데이트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쳐들어오며 미용실을 쭉 둘러보았어요.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하자 직장 동료는 건물주에게 어디서 명령이냐며 갑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달 안으로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계약 기간이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가게를 정리하라니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언지도 없다가 갑자기 다음 달까지 가게를 빼라뇨. 다음 달 예약까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럼 예약한 손님들은 어쩌라고요. 다음 달까지는 무리예요.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동안 가게도 알아보고 손님들도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정현 씨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스텝으로 보여? 어디서 명령이야. 건물주가 나가라면 군말 없이 나가는 거지. 가만 보면 정현 씨는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우도 없고 상도덕도 모르는 걸까? 사람들이 다 오냐오냐 해줘서 머리에 개념이라는 상식이 없는 건가? 그럼 5살 언니인 내가 톡톡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박아 넣어. 정현 씨, 돈 없어서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말이야. 절대적으로 건물주 말을 따라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자 진리거든. 지금까지는 돈도 없고 팔자도 없는 정현 씨가 안쓰러워서 봐준 거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친구가 그러더라고. 잘 맞지도 않은 사람 동정심 때문에 끼고 돌면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고 건물도 재수 없어진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지 뭐야? 정현 씨가 이 건물에 들어온 1년 사이 다른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됐거든. 내가 아무리 정이 넘치는 사람이라지만 도움도 안 되고 내 돈이나 까먹는 사람을 옆에 둘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왜 저 때문인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앞에 있던 백반집은 계속해서 상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 손님들한테 내놓다가 걸려서 망한 거잖아요. 옆에 있던 카페는 사정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커피를 팔아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문을 닫은 거고요. 상가에 들어오는 가게들이 줄줄이 망하는 걸 탓하고 싶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장사한다고 턱하니 상가 계약한 사장들을 탓해야죠. 없이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상가 계약하게 해준 건 원영 씨지 제가 아니잖아요. 고작 2천만 원 들고 와서 장사한다고 설친 거지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해서 너는 내 건물에서 꼴랑 70만 원 내고 장사하냐? 이렇게 똑똑하고 싹싹한 양반이 그럼 왜 지금까지 건물 하나 못 사고 멍청한 스텝 밑에서 월세 내면서 일하고 있을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정연 씨,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돈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뻣뻣하고 키만 큰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할까? 남자들은 나처럼 아담하고 백침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정연 씨는 이미 남자 만나기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직장 동료는 자신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많다며 고독사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려져 있던 손에는 있는 힘껏 주먹이 쥐어졌죠. 홧김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직장 동료는 비웃음으로 입꼬리를 한껏 올린 후 눈동자를 아래 위로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연 씨,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인터넷으로 만나서 채팅이나 하고 전화나 하면서 연애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지? 나는 진짜 정연 씨가 걱정돼서 그래. 왜 사람이 너무 일만 해서 미치면 헛것도 보고 머리가 돌아서 이상해진다고 하잖아. 정연 씨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매일 사람 정수리나 보면서 머리나 감기고 가위질이나 하는데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돼. 어디 멀쩡한 놈이 정연 씨 만나려고 하겠어? 다 벼룩에 간 빼먹듯이 정연 씨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빼먹으려고 할걸? 그리고 내 눈에 안 띄게 조심해. 멀대같이 키만 크고 멋도 없는 정연 씨만 보다가 나 보면 반할지도 모르잖아. 직장 동료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반해서 따라다니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멀쩡한 애인을 바람둥이 취급하는 직장 동료의 반응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용실을 빼고 나간다고 말을 했고요. 홧김에 미용실을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12번 부동산을 들락날락거려도 괜찮은 매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 상의를 하자 부모님께서는 매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러자 매제는 자기네 건물을 들어오라며 말을 했고요. 마침 신도시에 분양받은 상가 한 곳이 비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매제는 월세도 대폭 깎아주며 상가를 편하게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매제 덕분에 좋은 상가를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갈 곳이 정해진 후 빠르게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게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 직장 동료는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전 미용실 실장이었어요. 깜짝 놀라하자 직장 동료는 실장을 자기야라고 부르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실장 또한 놀랐는지 얼음이 되었는데요. 실장에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실장은 전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혼자 지내던 중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 와 우연한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결혼 약속을 잡고 예비 신랑에게 상가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로 정리하고 나가는 마당에 괜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죠. 멀리서 봐도 한숨만 푹푹 쉬던데 들어갈 상가는 구했고? 그것도 아니면 반지 합방 개조해서 미용실로 쓸라나? 여름에 좋기는 하겠다. 더운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습해서 시원할 거 아니야. 손님들이야 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손님들이야 새로 구하면 되지. 바퀴벌레는 벌레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다고 하더라. 이참에 바퀴벌레 미용실이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금 정연 씨 처지에는 딱일 것 같은데. 할 말 못할 말 필터 없이 내뱉는 주둥이 미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제 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저도 신도시에 좋은 상가 자리가 나서 거기서 미용실 새로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거 길게 가봐야 알지. 혹시 알아?
금방 장사하기도 전에 망해서 또 빈 상가 될지. 그 건물주한테 정연 씨 들어오기 전에 상가에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리라고 해. 그렇게라도 액땜을 해야 되지 않겠어? 워낙 재수없는 사람인데 서로 조심하면 좋잖아. 직장 동료는 여전히 안이 꼽게 대했지만 모든 걸 무시했네요. 이미 끝난 마당에 더 난리쳐봐야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더 좋은 곳으로 상가를 이전하게 되었으니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제의 상가로 이사를 간 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새로 모든 걸 시작하다 보니 처음 몇 달간은 예약제가 아닌 일반 미용실처럼 운영을 하며 미용실이 만석이 될 때까지 사람을 받았죠. 다행히 새로 이사한 상가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에 대한 보상받기라도 한 것 같죠. 미용실의 장사는 전에 일하던 것에 3배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잘 만나던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물론 둘 다 조금 더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둘 다 똑같은 곳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 행복했죠. 그리고 동생과도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 상가에서 커피숍을 차린 여동생은 틈만 나면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저희 가게에 놀러 왔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몇 달이 지나고 여동생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요. 잡혀있는 예약을 취소하고 아침 일찍부터 동생을 따라 결혼식장에 가려고 했지만 동생은 일찍 와봤자 할 것도 없다며 그냥 예식 시간에 딱 맞게 오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의 완강한 거부로 계약 한 건을 받게 되었죠. 예약된 손님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의 가게 앞에는 직장 동료가 와 있었습니다. 정말 질긴 인연이었어요. 직장 동료는 알게 모르게 거머리처럼 끈끈하게 달라붙어 엉켜왔으니까요. 직장 동료는 하도 SNS에 머리를 자란다고 광고가 떠와 봤더니 또 너냐며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동생의 결혼식인 만큼 싸우기 싫었던 저는 시비 걸 거면 그냥 가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직장 동료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손질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직장 동료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는 자기가 오늘 어디 가는지 아냐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내가 급한 약속만 없었으면 다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건데 정연 씨는 좋겠네. 내가 약속을 잡을 덕분에 머리도 하고 돈도 벌게 됐잖아. 그놈의 결혼식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지. 파혼만 안 했어도 그 자리는 오늘 내 자리인단 말이야. 나랑은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홀랑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참 속이 없어. 그저 새롭게 예쁜 여자만 보면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조강지처도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버리잖아. 정연 씨야 남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려나? 저는 원영 씨가 누굴 만나던 어느 결혼식에 가던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머리 손질 끝나고 가게 문 닫고 싶을 뿐이에요. 결혼식까지 못 간 거면 성격이 문제든 외모가 문제든 파혼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 남자들 모두가 새롭게 예쁜 여자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정연 씨는 참 이런 거 보면 남자 안 만나본 티를 낸다니까. 이렇게 남자 마음을 몰라서야. 정연 씨는 나중에 절에서 만나게 되겠다. 결혼도 못하고 늙어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되면 절에 들어가서 비군이나 할 거 아니야. 어쨌든 파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그냥 두고 보라고? 절대 못 그러지. 나도 못 가지는 걸 누구 좋으라고 그냥 내비둬? 똥이라도 뿌려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나는 꼴랑 상가 한 개 받고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절절 매고 사는데 다른 여자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카드나 긁는 재미로 사는 걸 보라고? 절대 못 그러지. 직장 동료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못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는 이번에 결혼할 여자를 내연녀로 몰아 이 결혼을 부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여건만 된다면 그 여자 파혼한 남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직장 동료의 말을 흘려들으며 무심코 쇼핑백을 보았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생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사진 옆에는 빨간색으로 천하에 제일 가는 내연녀라고 적혀 있기도 했고요. 뭐야, 정연 씨, 머리 똑바로 안 해? 비싼 돈까지 주면서 1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연 씨한테 이런 거지 같은 대우 받으면서 머리 손질을 받아야 돼? 어디야 한눈이 팔려서 머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돈 받기 싫어? 굼뜨게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머리나 잘 다듬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알아서 해. 그대로 가게 리뷰에 테러해 줄 테니까. 그나저나 그 여자 인생을 어떻게 조져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처럼 아무도 안 데려가려나? 두고 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국 방방 곳곳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마 얼굴 들고 다니려면 전신 성형이라도 해야 할걸? 직장 동료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도 모르는 사이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희대의 내연녀로 만들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직장 동료는 계속해서 동생을 어떻게 만들지 떠들어댔고 결국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가위 대신 바리깡을 들고 직장 동료의 뒷머리를 밀어버렸네요. 직장 동료는 어깨 밑으로 후드득 떨어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고함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소리쳤죠.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동생 결혼식을 망치냐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머리를 망친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앞둔 손님 머리 가위로 댕강 잘라버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고소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댈까?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바리깡으로 뒷머리에 고속도로 길 내준 건데 왜? 직접 당하니까 기분이 더러워? 너같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남 잘 되는 꼴은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한테는 바리깡도 아까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동생 결혼식을 망치는데? 어떤 거지 같은 여자가 내 남자친구 꼬드겨서 데리고 가나 했더니 네 동생이었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 재수없는 것까지 똑같잖아. 동생년이 남의 남자 뺏어갔으면 바닥에 엎어져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바리깡도 아까워? 내가 너희 남매 가만둘 것 같아? 아주 싹 다 묶어서 희대의 쌍년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려. 나랑 우리 동생이 쓰레기면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오염물질이게? 남의 남자 뺏고 싶어서 안 달래면서 대도 안 되는 여우짓 하는 건 그쪽 전매 특허 아니었나?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저 욕심만 많아가지고. 누구는 뭐 사람 하나 등신 만들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누가 먼저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닐지 어디 지금 한번 보자고. 씩씩거리던 직장 동료는 급기야 카트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달려드는 직장 동료를 밀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침부터 공들여 손질한 긴 머리는 싸움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덜렁 잘려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쪽만 말이에요. 웨이브진 머리는 어깨를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죠. 잘린 머리카락을 본 후 당장 핸드폰을 들어 매제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매제는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떻게 살았기에 예의도 모르는 몰상식한 여자랑 결혼하려던 사실을 숨기고 귀한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할 수 있냐며 소리치자 바닥에 주저앉은 직장 동료의 안색은 삽시간으로 퍼렇게 질렸습니다. 제가 매제에게 전화를 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러자 매제는 정말 죄송하다며 일단 직장 동료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받아든 직장 동료는 매제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풀이 죽은 채로 눈물만 흘렸고요. 저는 반쯤 잘린 머리 그대로 결혼식장에서 찾아갔어요. 길가에 거지보다 더한 제 몰골을 본 매제는 전 연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직장 동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쫓겨난 직장 동료는 매제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해 일을 했는데요. 직장 동료의 적극적인 어필로 인해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제 또한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생각을 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직장 동료에게 넘겨준 것이었죠. 하지만 직장 동료는 결혼을 약속하자마자 돌변을 해 감당하기 힘든 사치를 부리며 매제에게도 엄청난 집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여직원이 매제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만 봐도 발작을 하며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을 지경이었죠. 결국 직장 동료의 집착과 끊임없는 사치에 지친 매제는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났던 정을 생각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가진 건물을 남겨준 것이고요. 모든 것을 털어놓은 매제는 앞으로 자신이 잘 처신해 여동생과 저에게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장담할 거냐고 하자 매제는 약속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매제의 말처럼 결혼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의 모습은 실오라기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몇 번이고 매제에게 매달리다 연인 사이인 실장에게 들켜 두 남자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자의 환장한 직장 동료는 금방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죠. 현재 여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매제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저 또한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요. 언젠가 자신의 행복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타인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한 언제나 자신의 행복을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